어머니 어떡해요? 그 여자가 지금 아버지랑 몸이 딱 붙어서 안 떨어져가지고 병원 119 구급대원들한테 이불로 꽁꽁 싸매진 채 실려 나가고 있대요. 칠순잔치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진 그 대형 한정식집 특실 안방에서 제 아들 도연이가 휴대폰 화면을 손으로 가리키며 던진 그 한마디에 상을 둘러싸고 앉아있던 30명. 남짓한 시댁 친척들이 일제히 숟가락과 젓가락을 허공에 멈췄습니다. 시어머니 박순자 여사께서 들고 계시던 뜨끈한 갈비탕 국그릇이 손에서 스르륵 미끄러지더니 바닥으로 떨어져 쨍그랑 하고 산산조각이 나더군요. 뜨거운 국물이 시어머니의 양단 한복 치맛자락을 적셨지만 시어머니는 뜨거운 줄도 모르고 누나를 해장국 그릇만 하게 뜨고 바닥만 멍하니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 국그릇 깨지는 소리가 어찌나 크고 날카롭던지 저는 지금도 눈을 감으면 그날의 그 통쾌한 소리가 귓가에 선명하게 들립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 나이 48입니다. 20살 어린 나이에 이 집에 며느리로 들어와서 꼬박 28해를 이 집에 무수리이자 종년처럼 살아왔습니다. 그 28회 동안 제가 부엌에서, 안방에서, 베란다에서 홀로 숨어 흘린 눈물을 다 모으면 아마 우리 시댁 앞마당 장독대를 다 채우고도 남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 시어머니 칠순잔치 날 저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제 입꼬리가 자꾸만 위로 올라가려는 걸 숨기느라 혀를 깨물고 입술을 바짝 물어야 했습니다. 왜냐고요? 그날은 제가 28년 동안 내 가슴속에 차곡차곡 쌓아두었던 억울함과 서러움을 단 한 방울의 액체로 한순간에 싹 갚아준 날이었으니까요. 오늘 제가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기가 막히고 가장 분통 터졌지만 그 결과만큼은 세상에서 제일 매콤하고 통쾌했던 복수극입니다. 제 남편이라는 인간과 제가 세상에서 가장 믿었던 여우 같은 40년 지기 친구 녀석이 저지른 몰상식한 짓거리, 그리고 제가 소리 한 번 지르지 않고 공업용 강력 접착제 하나로 그 두 남녀를 어떻게 천하의 웃음거리로 만들어버렸는지 이야기를 들으시다 보면 답답했던 가슴이 뻥 뚫리다 못해 얼음 띄운 시원한 사이다 한 사발을 원샷한 기분이 드실 겁니다. 이야기가 아주 찰지고 길어질 것 같습니다. 오늘 밤 따뜻한 차 한 잔이나 약주 한 잔 옆에 딱 두시고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그리고 이 사이다 사연이 마음에 쏙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작은 손길 하나가 평생 참고 살아온 이 땅의 모든 어머니들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됩니다. 자, 그럼 찰진 복수극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날 시어머니 칠순잔치 한복판에서 119 구급대원들이 출동하고 병원 응급실이 난리가 난 그 사연을 자세히 말씀드리려면 제가 그동안 이 집에서 얼마나 바보같이 참고 살았는지 아주 잠깐은 말씀드려야겠네요. 사람이 괜히 강력 접착제에 손을 대는 게 아니거든요. 제 속이 숯검정이 되다 못해 제가 되었으니 그런 기발하고도 섬뜩한 작전이 나온 겁니다. 제가 남편 태섭 씨를 만난 건 19되던 해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나시고 홀어머니 밑에서 어린 동생 셋을 건사하느라 저는 남들 다 가는 고등학교도 제대로 마치지 못하고 방직 공장에 다녔지요. 손끝이 얼어붙는 겨울에도 실을 잡고 밤이면 야근 수당 몇 푼 더 벌겠다고 눈이 짓무르도록 일을 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태섭 씨는 그 공장에 부품을 대던 작은 철공 소집 아들이었습니다. 트럭을 몰고 물건을 실어 나르던 그이가 어느 날 저를 보더니 자꾸 미소를 짓더군요.
처음엔 무뚝뚝해 보였는데 알고 보니 참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우산도 없이 공장 정문 앞에서 저를 기다렸고 월급 날이면 붕어빵 한 봉지를 사서 슬그머니 제 손에 쥐어주곤 했습니다. 미경아, 나는 지금 돈은 없어도 마음만큼은 부자다. 너 하나만큼은 내가 평생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굶기지 않을게. 나 믿고 시집와라.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넘어갔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우습고 부질없지요. 붕어빵 한 봉지와 그 달콤한 말 한마디에 제 하나뿐인 인생 전부를 걸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때는 그게 세상 전부였습니다. 가난한 두 청춘이 서로의 온기 하나로 겨울을 버티던 시절. 저는 그 시절이 지금도 가끔 그립습니다. 적어도 그때의 태섭 씨는 제가 알던 순박한 사람이었으니까요. 20살 어린 나이에 저는 그 집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결혼식이라고 할 것도 없었습니다. 동네 작은 국밥집에서 하객 몇 명 모아놓고 뷔페도 아닌 국밥 한 그릇씩 대접하고 끝났지요. 신혼여행은 단칸방에 이불 한 채 깔고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행복했습니다. 이제 이 사람과 함께라면 무슨 고생이든 이겨낼 수 있으리라 그렇게 믿었으니까요. 그러나 이 집 문턱을 넘는 순간부터 저는 시어머니 박순자 여사의 매서운 눈초리와 마주해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처음 보던 날부터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습니다.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심지어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저를 두고 친척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태섭이 이 녀석이 눈이 삐었지. 어디서 저런 그지 같은 걸 주워와서는 우리 집 기둥뿌리를 뽑으려고 하나. 저런 걸. 저는 사람이 아니라 것이었습니다. 시집온 첫날 밤 저는 신혼방 이불 속에서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태섭 씨는 제 등을 토닥이며 어머니가 원래 말씀이 좀 세셔. 당신이 이해해. 시간 지나면 괜찮아지실 거야 하고 저를 달랬지요. 하지만 그 괜찮아질 거라던 시간은 28년이 지나도 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구박은 사소한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밥을 지으면 진밥이다. 꼬들밥이다 타박하고 국을 끓이면 싱겁다, 짜다 하며 상을 물렸습니다. 빨래를 개어놓으면 각이 안 산다고 마당에 풀어던졌고 청소를 하면 먼지가 남아있다며 흰 장갑을 끼고 문틀을 훑고 다니셨습니다. 저는 그때 20살이었습니다. 여러분, 20살짜리 어린 새댁이 매일같이 그런 모진 말을 들으며 산다는 게 어떤 건지 상상이 되십니까?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야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눈을 뜨시기 전에 밥을 안 치고 국을 끓이고 칠첩반상을 차려놓아야 했으니까요. 조금이라도 늦으면 어김없이 불호령이 떨어졌습니다. 어디서 게으른 년이 굴러들어왔누. 우리 태섭이가 아까워서 어쩌나. 저런 게 며느리로 들어왔으니 내 팔자가 웅숭 깊지.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제가 처자일을 임신했을 때인데 입덧이 너무 심해서 새벽에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었던 날이었습니다. 속이 뒤집혀서 물 한 모금도 넘기지 못하고 변기통을 안고 울던 저를 시어머니는 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와 이불을 확 걷어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입덧? 내뵌 게 무슨 대단한 벼슬이냐? 나는 너만 할 때 만삭의 몸으로 밭일 다 하면서도 애 5을 낳았다. 어디서 엄살을 부리고 자빠졌어. 당장 일어나서 아침상 차려. 저는 그 말에 부엌으로 기어가다시피 해서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밤냄새에 구역질이 올라와 몇 번이나 화장실로 달려가면서도 상을 다 차리고 나서야 겨우 방에 들어와 쓰러졌지요. 그날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뱃속의 아이에게 미안하다고 못난 엄마를 만나서
미안하다고 몇 번을 되뇌었는지 모릅니다. 태섭 씨한테 하소연을 하면요. 그이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옛날 분이라 그래. 당신이 좀 참아. 나 봐서라도 참아줘라. 나 봐서라도. 저는 그 말에 늘 무너졌습니다. 이 사람을 사랑하니까 이 사람 봐서라도 참자. 그렇게 저는 제 서러움을 하루하루 이불 밑에 접어두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 접어둔 서러움이 28회 동안 얼마나 두껍게 쌓였을지 짐작이 되십니까? 그 지옥 같은 시집살이 와중에 저를 버티게 해준 사람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제 친구 한소영이었습니다. 소영이와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짝꿍으로 만났습니다. 40해를 함께한 친구였지요. 소영이는 저와 달리 형편이 넉넉한 집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인쇄소를 하셔서 유복하게 자랐지요. 그런데도 어린 시절 소영이는 저를 한 번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도시락을 2개 싸와서 하나를 제게 나눠주던 아이. 제가 공장에 다니며 밤늦게 퇴근할 때 대학에 다니던 소영이가 정문 앞에서 따뜻한 두유 한 병을 들고 기다려주던 그 온기를 저는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제가 시집와서 시어머니한테 구박받고 밤마다 울 때도 소영이는 늘 제 편이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몇 시간씩 제 하소연을 들어주고 미경아, 너는 세상에서 제일 착한 애야. 하늘이 다 보고 있어. 조금만 참아. 남편 사업 잘 되면 다 보상받을 거야 하고 저를 다독여 주었지요. 저는 소영이를 친구가 아니라 친자매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피를 나눈 자매보다 더 가까운 사이라고 믿었습니다. 제가 처사이 예린이를 낳고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하던 때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요즘 애들은 유난이다라며 미역국 한 그릇 끓여주지 않으셨지요. 그때 소영이가 매일같이 우리 집에 찾아와서 미역국을 끓이고 아이 기저귀를 삶아주었습니다. 제 손발이 되어주었어요. 저는 그때 소영이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영아, 나는 네가 있어서 산다. 너는 내 은인이야. 이 은혜 내가 평생 잊지 않고 갚을게. 그러면 소영이는 특유의 살가운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지요. 무슨 은혜야, 미경아. 우리 사이에 너랑 나는 죽을 때까지 둘도 없는 친구잖아. 아니, 우리는 피보다 진한 자매야, 자매. 여러분, 저는 그 말을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뼈저리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영이한테는 감추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남편 흉이든 시어머니 험담이든 집안 살림 사정이든 우리 집 비상금 위치와 통장 잔고까지도요. 세상에 딱 한 사람, 소영이한테만은 제 모든 걸 다 보여줬습니다. 그게 나중에 저를 벼랑 끝으로 밀어뜨릴 날카로운 칼이 되어 돌아올 줄은 그때는 꿈에도 몰랐지요. 그런데 여러분, 돌이켜보면 이상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소영이는 저한테는 그렇게 다정하면서도 우리 시어머니 앞에서는 유독 살갑고 싹싹하게 굴었습니다. 명절이나 집안 행사 때 소영이가 놀러 오면 시어머니는 며느리인 저보다 소영이를 더 반겼습니다. 아이고, 우리 소영이 왔구나. 미경이 넌 저리 가서 전이나 더 붙여라. 소영이는 이리 와서 내 옆에 앉아라. 저는 그럴 때마다 조금 서운하긴 했지만 그냥 넘겼습니다. 소영이가 워낙 싹싹하고 성격이 좋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요. 소영이가 시어머니 어깨를 주무르며 어머니, 어머니 할 때마다 시어머니 얼굴에 웃음꽃이 피는 걸 보면서 저는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 친구가 우리 시어머니한테 잘해주니 참 고맙다면서요. 바보였지요. 저는 정말 세상 물정 모르는 무지렁이 바보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저는 2 아이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딸 예린이와 아들 도연이.
이 두 아이는 제 인생의 전부이자 삶의 이유였습니다. 태섭 씨의 철공소는 좀처럼 자리를 잡지 못하고 부도 위기를 몇 번이나 넘겼습니다. 저는 낮에는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홀을 서빙했고 밤에는 집에 돌아와 부업으로 남의 집 마늘을 까며 살림에 보탰습니다. 손톱 밑이 마늘 냄새와 까만 물로 절어있던 그 시절, 저는 아이들 학원비 한 번 밀리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여러분, 자식 농사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부모가 흘린 땀과 피눈물이 그대로 자식한테 스며드는 거예요. 저는 제 아이들만큼은 저처럼 못 배워서 서러운 인생을 살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 몸이 부서지는 줄도 모르고 일했습니다. 그 시절 우리 형편은 정말 말이 아니었습니다. 태섭 씨의 철공소가 부도 위기에 몰렸을 때 저는 개를 붙던 것을 깨고 친정 어머니한테 손을 벌리고 심지어 제가 갖고 있던 유일한 예물인 금반지까지 전당포에 맡겨가며 남편의 자금을 대주었습니다. 겨울이면 기름값이 아까워서 안방 보일러를 껐습니다. 아이들이 감기에 걸릴까봐 저는 예린이와 도연이를 제 품에 꼭 껴안고 이불 속에서 밤을 지새우곤 했지요. 한 번은 딸 예린이가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 준비물을 사오라고 했는데 그날 제 지갑에 단돈 5,000원이 전부였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5,000원으로 쌀을 살지 예린이 준비물을 살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결국 준비물을 사주고 그날 저녁은 간장에 밥을 비벼 먹었지요. 그런데 어린 예린이가 밥상을 물끄러미 보더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엄마, 나는 간장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진짜야. 엄마 고마워. 여러분, 저는 그날 부엌에 들어가서 찬물을 틀어놓고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그 어린 것이 엄마가 힘든 걸 알고 일부러 그렇게 말한 거였어요. 저는 그때 다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새끼들만큼은 배 골리지 않겠다고. 못 배워서 서러운 인생, 이 아이들한테는 물려주지 않겠다고요. 그렇게 몸을 사리지 않고 일한 덕에 아이들은 반듯하게 잘 자라주었습니다. 예린이는 전교 1등을 놓치지 않고 명문대에 진학했고 아들 도연이도 운동도 잘하고 마음씨 고운 청년으로 자랐습니다. 제 인생에서 단 하나 자랑스러운 게 있다면 바로 이 두 아이를 바르게 키워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마저도 곱게 보지 않으셨습니다. 제 애미 닮아서 독하기만 하지. 계집애가 공부 잘하면 뭐 하나 시집이나 잘 가면 되지. 돈만 축내는 년들. 저는 그 말에도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속으로 삼켰지요. 그렇게 참고 참으며 세월을 보내는 사이 태섭 씨의 사업이 드디어 대박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철공소가 부품 공장으로 그 공장이 다시 대기업 2차 하청업체로 커졌습니다. 40 중반에 들어서면서 우리 집은 처음으로 남부럽지 않은 살림을 갖게 되었습니다. 넓은 아파트로 이사를 가고 태섭 씨는 독일제 외제차를 몰기 시작했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게도 저는 그때부터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난할 때 붕어빵을 나눠 먹던 그 사람이 돈이 좀 생기고 통장에 억 단위가 찍히자 조금씩 달라지더군요. 옷차림이 부쩍 화려해지고 비싼 명품 향수를 뿌리기 시작하고 저녁 약속이 잦아졌습니다.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새벽 2시, 3시로 늦어졌고 어쩌다 일찍 들어와도 저와는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여보, 요즘 무슨 일 있어요? 통 얼굴 보기가 힘드네. 건강 챙겨가면서 해요. 사업하는 사람이 다 그렇지. 당신이 뭘 알아? 집에서 살림이나 하고 편하게 있는 사람이 사업가의 고충을 알겠어? 집에서 살림이나 편하게 하는 사람. 이 말이 제 가슴에 뾰족한 송곳처럼 콕 박혔습니다.
제가 그 사람 뒷바라지하느라 마늘을 까고 전당포에 반지 맡기고 식당에서 그릇을 닦으며 살아온 세월이 그 사람에게는 집에서 살림이나 편하게 한 세월이었던 겁니다. 남편은 점점 저를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백화점에서 산 비싼 셔츠를 입고 나가면서 저를 한심하다는 듯 훑어보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당신은 좀 꾸미고 다니면 안 돼? 명색이 사장 사모님인데 그 꼴이 뭐야? 옷고락서니 하고는 창피해서 어디같이 데리고 다니겠어? 여러분, 제가 왜 그 꼴이 되었습니까? 이 사람 사업 살리겠다고 제 옷 한 벌 못 사 입고 10년 된 티셔츠를 기워 입었던 세월 때문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형편이 좀 피니까 그 세월을 다 잊고 저를 부끄러워하는 겁니다. 그 무렵 제 절친 소영이가 다시 제 곁으로 부쩍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소영이는 몇 해 전 남편과 성격 차이로 이혼을 하고 혼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위자료도 얼마 못 받고 혼자 외롭게 지내는 소영이가 안쓰러워서 저는 우리 집에 자주 소영이를 불렀습니다. 소영아, 혼자 있지 말고 우리 집에 와서 밥 먹어. 명절이면 함께 전을 부쳤고 김장철이면 같이 배추를 절였지요. 소영이는 우리 집 사정을 손바닥 들여다보듯 훤히 알았습니다. 태섭 씨의 사업이 얼마나 잘 나가는지, 우리 집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태섭 씨의 취향이며 습관까지도요. 지금 생각하면 제가 내 손으로 늑대를 집안에 들인 셈이었습니다. 이상한 낌새를 처음 느낀 건 소영이가 우리 집에 다녀간 어느 날이었습니다. 소영이가 돌아간 뒤 거실 소파를 청소하는데 소파 쿠션 틈새에서 낯선 진주 귀걸이 하나가 떨어져 나오더군요. 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영이 귀걸이가 빠졌나 보다. 이따 전화해서 챙겨줘야 하지. 그런데 그날 저녁 남편 태섭 씨가 들어왔습니다. 그이가 옷을 벗어 세탁 바구니에 던지는데 남편의 셔츠 카라에서 낯선 여자 향수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진하고 들큼한 오렌지 향. 그 향수 냄새는 소영이가 늘 뿌리고 다니던 바로 그 향수 냄새였습니다. 여자의 촉이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지난 몇 달간의 이상한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소영이가 우리 집에 오면 태섭 씨의 안부를 유독 챙기던 것. 형부 오늘 멋있으시네. 형부처럼 다정한 남편 없어 하며 눈웃음을 치던 것. 남편이 소영이 이야기만 나오면 슬쩍 표정이 풀리고 입꼬리가 올라가던 것. 저는 그날 밤 단 한 스르르도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눈과 귀를 의심했습니다. 40년 지기 친구와 28년을 함께 산 남편을 고작 향수 냄새 하나로 의심한다는 게 스스로도 견딜 수 없이 부끄러웠으니까요. 저는 제가 예민한 거라고 남편이 고생해서 돈 버는데 나쁜 생각을 하는 못된 아내라고 스스로를 나무랐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감추려 할수록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법이더군요. 진실을 마주하게 된 건 그로부터 2달쯤 뒤의 일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지방에 계신 친정 어머니 병문안을 다녀오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무릎 관절 수술을 하셔서 지방병원에서 하룻밤 자고 올 예정이었지요. 남편한테도 나 오늘 친정 어머니 간병하고 내일 올라와요 하고 말해두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도착하니 어머니의 수술 일정에 차질이 생겨 수술이 다음 주로 미뤄졌다는 겁니다. 저는 하는 수 없이 버스를 타고 그날 밤 다시 서울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한 건 밤 11시 반쯤이었습니다. 태섭 씨 피곤할 텐데 조용히 들어가야 하지. 저는 살금살금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현관에 낯익은 여자 구두 한 켤레가 벗겨져 있더군요.
소영이의 분홍색 힐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엔 그저 반가웠습니다. 소영이가 내가 없는 줄 알고 태섭씨 외로울까봐 찌개라도 끓여주러 왔나 보다 하고요. 참 바보 같지요? 그런데 집안이 이상하리만치 조용했습니다. 거실불도 다 꺼져 있었고요. 저는 살금살금 안방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안방 문이 아주 살짝 손가락 하나 들어갈 만큼 열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조명빛, 그리고 그 안에서 흘러나오는 소리. 저는 그 문 앞에서 제 40년 인생과 28년 신뢰가 통째로 벼랑 끝에서 떨어져 산산조각 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제 남편과 제 절친 소영이가 안방 침대 위에서 함께 엉켜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온몸의 피가 싹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을 뻔했지요. 심장이 어찌나 크게 뛰던지 쿵쾅거리는 소리가 그들에게 들릴까봐 손으로 입을 막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 제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게 뭔지 아십니까?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소영이와 함께 나눠 먹던 어린 시절의 도시락, 내가 올 때마다 내 손을 꼭 잡아주던 소영이의 따뜻한 손, 미경아 너는 세상에서 제일 착한 애야 하고 다독여주던 그 목소리.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남편의 배신보다 100배, 1000배는 더 아팠습니다. 저는 그때 소리를 지를 수도 있었습니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가 그 두 짐승 같은 남녀의 뺨을 후려치고 머리채를 잡고 온 동리가 떠나가라 악을 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문틈으로 두 사람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형부 미경이한테는 언제 말할 거예요? 나 답답해 죽겠어. 소영아, 조금만 참아. 내 명의로 된 상가랑 아파트 소유권 넘기는 거 아직 서류 정리 안 끝났어. 재산 정리 싹 끝내고 나면 그때 한꺼번에 정리할 거야. 호호 맞아. 미경이 그 기집애는 눈치도 없어서 우리가 이러는 줄 꿈에도 몰라. 평생 식당에서 그릇이나 닦던 애라 세상 물정을 알겠어? 재산 싹 빼돌리고 이혼 서류 던져주면 착한 병 걸려서 시키는 대로 도장이나 꼭 찍을 여자야. 그럼 걔가 뭘 알아? 당신한테 명품 가방 사준 거 걔가 알면 자빠질걸? 조금만 기다려, 소영아. 여러분, 그 말을 들는 순간 제 안에서 소중하게 지켜온 무언가가 뚝 하고 끊어졌습니다. 평생 그릇이나 닦던 애, 시키는 대로 도장이나 찍을 여자, 28년을 이 남자를 위해 청춘을 바치고 마늘을 까며 뒷바라지한 저를 남편은 한낱 무지렁이 취급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걸 맞장구 치며 비웃는 40년 지기 친구라니요. 이상하게도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폭발하려던 화가 얼음처럼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머리채를 잡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남편은 비싼 변호사를 써서 재산을 싹 숨길 테고 뻔뻔한 시어머니는 오죽 남편을 못 챙겼으면 다른 여자를 받겠냐며 저를 쫓아낼 게 뻔했습니다. 그래, 좋아. 태서봐, 소영아. 내가 평생 그릇이나 닦던 순진한 바보라고? 시키는 대로 도장이나 찍을 여자라고? 오냐, 너희 둘이 얼마나 찰떡처럼 잘 맞는지, 내가 어떤 여자인지 똑똑히 보여주마. 저는 조용히, 아주 조용히 신발을 손에 쥐고 그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발소리 하나 내지 않고요. 집을 나온 저는 근처 24시간 카페로 걸어갔습니다. 밖에는 차가운 밤비가 내리고 있었지요. 뜨거운 아메리카노 한 잔을 시켜놓고 저는 새벽동이 틀 때까지 밤을 꼴딱 새웠습니다. 커피가 다 식어 차가워질 때까지 저는 머리를 차갑게 굴리고
또 굴렸습니다. 울지 마라, 정미경. 소리 지르면 지는 거다. 울면 저놈들이 웃는다. 가장 처참하게 다시는 들고 일어나지 못하게 무너뜨려야 한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남편은 출근하고 없었지요. 저는 곧바로 딸 예린이와 아들 도연이를 불렀습니다. 아이들에게 숨길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집안의 재산이 걸린 문제였고 엄마의 인생이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예린이와 도연이에게 지난밤 목격한 일과 두 사람의 음성을 전해주었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내내 예린이는 주먹을 너무 꽉 쥐어서 손톱이 살을 파고들 정도였고 도연이는 눈에 핏발이 선체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내가 당장 그 아줌마 찾아가서 엎어버릴게. 아빠도 인간 아니야. 도연이가 펄쩍 뛰는 것을 제가 막아섰습니다. 도연아, 참아라. 화를 내면 지는 거다. 엄마는 저 두 사람한테 단순히 이혼 소송만 할 게 아니다. 저들이 가장 아끼는 체면, 돈, 그리고 몸뚱아리까지 완벽하게 무너뜨릴 거다. 딸 예린이가 눈물을 닦으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예린이는 똑똑한 아이였습니다. 엄마 말이 맞아. 감정적으로 나가면 아빠가 재산 다 빼돌려. 우리가 차근차근 증거 모으자. 내가 아빠 회사 장부랑 재산 이동 내역 알아볼게. 그날부터 우리 세 모녀는 겉으로는 완벽한 연기를 하며 뒤로는 치밀하게 복수를 준비했습니다. 우선 예린이는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았고 남편이 소영이 명의로 넘기려던 상가와 아파트에 가압류를 걸 준비를 마쳤습니다. 남편의 카드 명세서, 모텔 출입 기록, 소영이에게 사준 명품 가방 영수증까지 싹 수집했지요. 그리고 아들 도연이가 남편의 뒤를 밟다가 결정적인 제보를 가져왔습니다. 남편 놈이 소영이를 위해 사둔 비밀 아지트 아파트가 있었는데 둘은 매주 목요일 오후면 어김없이 그곳에서 만나 미래를 즐긴다는 것이었습니다. 도연이가 분통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그 아파트 열쇠공 불러서 열고 들어가 봤거든. 서재랑 안방에 온갖 더러운 게 가득해. 그런데 안방 협탁을 보니까 두 놈이 쓰는 분홍색 투명한 러브젤 통이 놓여 있더라고. 아주 신나게 놀고 있나 봐.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번쩍 하고 전율이 흘렀습니다. 뇌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기발하고도 섬뜩한 묘수. 도연아, 사람 살과 살이 붙었을 때 절대 안 떨어지는 게 뭐가 있지? 네. 엄마, 그게 무슨 소리예요? 공업용 강력 접착제 말이다. 철물점에 파는 거. 피부에 닿으면 순식간에 말라붙어서 칼로 떼어내지 않는 한 절대 안 떨어지는 그 접착제. 도연이와 예린이가 순간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이내 엄마의 생각을 눈치채고 입을 쩍 벌렸습니다. 엄마 설마 그 러브젤 통에? 그래. 저 둘이 서로 좋아 죽겠다고 안달인데 어디 진짜 영원히 안 떨어지게 찰떡처럼 붙어 있어 보라고 해보자. 아이들은 크크거리며 배를 잡고 구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역시 우리 엄마야. 대박이다. 작전은 목요일 오전에 실행되었습니다. 남편이 출근하고 아지트가 비어있는 틈을 타 저는 도연이와 함께 아파트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협탁 위에는 투명하고 윤기 나는 수성 러브젤 통이 예쁘게 놓여 있더군요. 저는 비닐장갑을 끼고 철물점에서 사온 공업용 강력 접착제 큰 것 3통을 주사기에 담아 그 러브젤 용기 안에 싹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점도와 색상이 티나지 않게 미친 듯이 섞어 놓았지요. 겉보기엔 그저 매끄럽고 윤기 나는 러브젤이지만 일단 피부에 닿아 마찰이 일어나고 체온이 올라가면
몇 분 안에 단단하게 굳어버리는 특제 초강력 찰떡 젤이 완성된 겁니다. 태섭 씨, 그리고 내 절친 소영아. 너희 둘이 그렇게 서로의 몸을 탐했지? 오늘 내가 너희 둘을 죽을 때까지 안 떨어지게 단단히 엮어줄게. 저는 완벽하게 세팅을 마친 뒤 다시 조용히 문을 잠그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운명의 시어머니 칠순잔치 날이 밝았습니다. 시어머니 박순자 여사의 칠순잔치는 시댁 근처에 아주 크고 화려한 고급 한정식집 통째로 빌려서 치러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양단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상석에 앉아 친척들의 인사를 받으며 입이 귀에 걸려 계셨지요. 남편 태섭 씨는 그날따라 유독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사업이 대박 났다며 친척들 앞에서 돈 봉투를 두툼하게 뿌리고 어머니 칠순인데 제가 제대로 모셔야 하죠. 하며 세상 둘도 없는 효자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 절친 소영이도 뻔뻔하게 원피스를 입고 나타나 시어머니 옆에 딱 달라붙어 앉았습니다. 어머니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제가 어머니 딸이나 마찬가지잖아요 하며 시어머니 어깨를 주무르고 애교를 부렸지요. 시어머니는 아이고 우리 소영이 미경이 너보다 소영이가 100배 낫다며 허허 웃으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웃어더라. 마음껏 웃어더라. 너희들의 그 가증스러운 웃음도 이제 몇 시간 안 남았으니까. 잔치가 한창 진행되던 오후 2시쯤 남편과 소영이가 슬그머니 눈짓을 주고받더니 하나씩 자리를 비우더군요. 남편은 급한 회사 손님이 왔다며 나갔고 소영이는 급한 전화가 왔다며 나갔습니다. 친척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태섭이는 바빠서 어쩌나 하고 있었지요. 하지만 그 두 사람이 향한 곳은 어디겠습니까? 바로 차로 5분 거리에 있는 그 비밀 아파트였습니다. 잔치 중간에 잠깐 만나 은밀한 욕정을 채우려던 그 엉큼하고 더러운 속셈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잔치가 막바지에 다다르고 케이크 촛불을 끌 무렵 제 아들 도연이의 휴대폰으로 스피커폰 전화와 영상이 터져 나왔습니다. 도연이가 미리 그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119에 제보를 해둔 상태였거든요. 어머니, 지금 그 아파트 단지에 119 구급차 2대랑 경찰차까지 출동했답니다. 도연이가 기다렸다는 듯이 대형 프로젝터 스크린의 관리사무소 직원이 찍어보낸 실시간 현장 영상과 음성을 대형 화면으로 연결했습니다. 한정식집 안방 스크린에 펼쳐진 광경은 참으로 장관이었습니다. 아, 안 떨어져. 아파 죽겠어. 형부, 이거 왜 안 떨어져? 아, 살점이 찢어지는 것 같아. 너 살살 좀 움직여봐. 떼어내려고 하면 피가 난다고. 아구구, 119 좀 불러. 빨리. 강력 접착제가 들어간 특제 젤을 듬뿍 바르고 애정 행각을 벌이던 두 남녀가 젤이 마르면서 민감한 부위와 살점들이 찰떡처럼 단단하게 엉겨붙어 버린 겁니다. 당황한 두 사람이 떼어내려고 안간힘을 쓸수록 접착제는 더 단단히 굳어갔고 결국 비명을 지르며 119에 직접 신고를 한 것이지요. 화면 속에서는 소방관들과 119 대원들이 들이닥쳐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상태의 두 남녀를 이불로 대충 덮어 씌운 채 엉켜붙은 상태 그대로 들것에 실어내리는 모습이 생중계되고 있었습니다. 소영이는 얼굴을 가리며 비명을 질렀고 남편 태섭 씨는 엉덩이를 훤히 까발린 채 119 대원들에게 살잘 좀 들어요. 살점이 떨어져 나가요. 하고 살려달라고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한정식 집에 있던 친척들과 시어머니는 그 화면을 보고 입을 떡 벌렸습니다. 저게 태섭이 아니냐? 저 옆에 붙어서 비명 지르는 여자는 소영이 아니야. 아이고 세상에.
둘이 몸이 붙어서 들것에 실려가네. 어머머, 저게 무슨 망측한 꼴이냐. 칠순잔치 날에 이게 무슨 망신이야. 시어머니는 들고 있던 국그릇을 바닥에 떨어뜨리며 그 자리에서 뇌졸중이 올 듯 넋이 나갔고 친척들은 기겁을 하며 혀를 찼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자랑하던 점잖은 사장님의 체면과 효자의 가면이 온 친척과 119 대원들 앞에서 천하의 개망신으로 까발려진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준비해온 서류 봉투를 시어머니와 친척들 앞에 던져놓았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친척 여러분. 저 두 짐승 같은 인간들이 그동안 절 속이고 바람 피운 증거, 그리고 우리 집 재산 빼돌린 서류입니다. 둘이 영원히 붙어 있고 싶어 하길래 제가 소원대로 공업용 강력 접착제로 아주 단단히 엮어주었습니다. 이제 평생 안 떨어지고 잘 살겠네요. 친척들이 서류를 들춰보며 경악했습니다. 남편이 소영이 명의로 부동산을 넘긴 내역, 명품을 사준 영수증이 수두룩했지요. 게다가 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소영이가 시어머니와 친척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저를 모함하고 이간질했던 문자 메시지 내역까지 싹 공개했습니다. 미경이가 어머니 안 모시려고 한다. 미경이가 남편 돈을 몰래 빼돌린다며 거짓말을 퍼뜨렸던 진실이 드러나자 시어머니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소영이 전현이 나한테 와서는 딸처럼 굴더니 뒤로는 내 아들을 꼬드겨 재산을 빼돌리고 나를 속여. 시어머니가 거품을 물고 쓰러질 듯 소리를 질렀습니다. 28년 동안 저를 구박하고 소영이만 감싸던 시어머니가 드디어 제 손으로 소영이에게 배신당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응급실로 실려간 두 사람은 의사 선생님들이 애를 먹은 끝에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극심한 고통을 겪으며 겨우 분리되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민망하고 아팠을지 생각만 해도 고소하기 짝이 없습니다. 병원 소독약을 바르며 소리를 지르는 남편에게 소영이는 너 때문에 내 인생 망쳤다. 변태 같은 놈. 이라며 뺨을 후려쳤고 남편은 네가 쟤를 이상한 걸 가져와서 그렇다. 며 응급실 한복판에서 서로 육두문자를 날리며 지살표처럼 싸웠답니다. 소영이는 상간녀 소송으로 위자료 탕진은 물론 온 동네의 불륜녀이자 접착제녀로 소문이 나서 야반도주를 했습니다. 남편 태섭 씨는 유책 배우자로 찍혀 법원에서 재산의 대부분을 저에게 몰아주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빼돌렸던 상가와 부동산도 싹 회수했지요. 결국 태섭 씨는 알거지가 되었고 회사에서도 소문이 나서 사장 자리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로부터 1년 뒤 제 식당으로 거짓골을 한 태섭 씨가 찾아왔습니다. 옷은 꼬질꼬질하고 얼굴은 몇 년은 더 늙어 보이는 행색으로 들어와 무릎을 꿇더군요. 미경아, 내가 미쳤었다. 한 번만 살려다오. 밥 한 끼만 다오. 저는 바가지에 차가운 물을 가득 담아 그 자식 얼굴에 차악 마이너스 뿌려주었습니다. 태섭 씨, 정신 차려요. 나 평생 그릇이나 닦던 여자라 머리가 나빠서 용서하는 법을 몰라요. 그리고 당신이랑 나 사이에는 이미 강력 접착제보다 더 단단한 남남이라는 벽이 생겼거든. 당장 안 나가면 경찰 부를 테니 그렇게 하세요. 아들 도연이가 훤칠하게 걸어 나와 그 인간의 뒷덜미를 잡아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빗속을 터덜터덜 걸어가는 그 쪼그라든 뒷모습을 보며 저는 28년 묵은 10년 감수가 싹 내려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 저는요, 남편에게 받아낸 재산과 위자료로 제 이름을 딴 미경인의 대박 밥집을 차려 번창하고 있습니다. 딸 예린이와 아들 도연이가 든든하게 곁을 지켜주고 저를 구박하던 시어머니는 이제 제 식당 구석에 앉아 미경아, 내가 눈이 삐었었다.
네가 진짜 내 딸이다 하며 눈치를 보십니다. 시청자 여러분, 착하게 사는 건 좋지만 호구가 되어 참기만 하는 건 절대 미덕이 아닙니다. 나를 짓밟으려는 인간들에겐 눈물 대신 치밀한 준비를, 고함 대신 통쾌한 한 방을 날려주어야 합니다. 오늘 이 사이다 사연이 여러분의 답답했던 가슴을 뻥 뚫어드렸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시원한 댓글 한 줄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가슴속까지 시원해지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